안녕하세요. 최부엉부엉입니다. 영상을 올리면서 매번 조금씩 발전해가는 모습을 보이고자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는데 또 느낀 점이 있습니다. 영상이 이제 제가 보통 주제 두세 개를 묶어서 한꺼번에 수업을 하다 보니까 좀 길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그 집중력을 끝까지 유지하기가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 올린 영상만 해도 유학이나 율령, 그 이전에 몽골 제국 얘기도 다 40분이 넘어가고요. 그쵸?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이번 강의부터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단원, 2단원에 대한 내용이 오늘 끝나게 되는데 그 이후부터는 조금씩 더 짧게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기보다는 짬짬이 틈틈이 공부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이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강입니다. 불교의 전파와 문화 교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복습한다고 약속을 했었죠. 상당히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셨을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동아시아에 공유되고 있는 공통된 문화로서 유학, 율령, 불교, 그리고 또 말로 했던 조공 책봉 관계, 그리고 한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유학을 기본으로 해서 성리학으로의 발전, 그리고 율령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게 오늘 배울 불교 얘기인데 유학, 성리학 부분이 여러분들 상당히 어렵게 느껴졌을 것 같아서 아예 지난 시간 내용 전체적으로 빠르게 키워드 위주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떠올리면서 주요 용어들을 좀 집중해서 봐보시기 바랍니다. 유학 얘기를 하면서 이제 유학이라는 거, 유교 둘 다 섞어서 불러도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고등학생들은. 그 유학이 탄생하는 과정, 발전하는 과정을 흐름으로 쭉 알아봤습니다. 유학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거는 이제 춘추 전국 시대다라고 얘기했죠. 유학이 탄생한다. 초기 유학, 원시 유학이라고 했고 공자, 맹자, 제자, 백가가 많이 등장하던 시대에 유가를 이뤘다. 유가. 요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고 진한, 자 여러분들 동아시아 국가들을 노래로 한번 이제 완전히 이제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나라 때 국가 통치 이념으로 채택되고 한무제 때 특히 태학이 설립되는 등 국가의 공인이 되었다. 한나라 이전인 진나라 때는 법가가 유명했죠. 법가. 진나라 때는. 요런 얘기도 이제 했었고요. 그리고 수나라, 당나라. 수나라는 매우 역사가 짧아서 수당 한꺼번에 묶입니다. 수당 시대를 거치면서 율령, 법이 완성되면서 여기에 유학 정신이 반영이 되었고 과거제가 실시되면서 나라의 관리로 채용하는 그 시험으로 유학 경전, 유교 경전이 활용되었다. 그리고 그런 유교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체계적으로 가르치고자 최고 교육기관인 국자감이 만들어졌다. 아까 한나라 때 태학이랑 다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그렇고 이렇게 이제 유학이 발전을 하기도 하고 중간중간에 혼란스러운 시대, 5후 16국 시대, 5대 19국 시대 이런 시대 동안은 발전을 안 하다가 송나라 때 이르러 엄청나게 이제 새로운 경향의 유학이 탄생을 했다. 그게 뭐였죠? 인간의 본성의 근원은 어디 있을까? 그렇죠? 또 우주 만물의 생성 원리는 무엇일까? 이런 얘기와 관련되어 있는 성리학, 본성의 이치, 본성이 곧 이치이다, 원리이다, 리이다 라고 주장하는 성리학이 막 연구되었고 주자에 의해서 완성이, 집대성이 되었다. 그걸 성리학이라고 부른다. 세상을 이와 기, 법칙과 그런 현상으로 나누기도 하고요. 이것이 더더욱 중요해지면서 과거제 때도 이제 더 중요하게 다뤄지고 그걸 공부하는 사대부 계층이 성장을 했다라는 얘기 했습니다. 그리고 원나라 때도 로 되었고요. 그리고 명나라 때 이 성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송나라 때랑 조금 구분을 두어서 신사층이라고 불렀다. 각 지방에서 서원과 향약을 통해서도 성리학 정신이 퍼져지게 되고 서민들에게 생활 규범으로서 작용하기도 했다. 근데 이제 이 성리학 공부가 과거 시험 합격을 위해서만 이제 좀 변질되게 되다 보니까 성격이 그걸 비판하면서 왕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천을 조금 더 중요시하고 인간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양명학을 만들게 되었다라는 흐름까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와 일본에도 어떤 영향을 끼쳤나 보면은 우리나라 한국사에서도 삼국시대 때 태학, 고구려 태학, 신라 국학, 백제에서는 이 얘기는 언급 안 했는데요. 오경 박사라고 하는 6.25 전문가들을 이게 국가에 설치한 기관이라는 설도 있는데 그냥 박사 하면 박사님 같은 느낌이 들어오죠. 이 6.25 공부를 한 사람들을 지방에 파견을 해서 6.25 교육을 또 담당하게 했고요. 백제 같은 경우에 백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라시대, 그 통일신라 이후에 신라에서는 독서 삼품과라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6.25 경전을 잘 읽었는지를 파악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발해에서는 최고 교육기관 주자감을 두었다. 고려시대로 오면서 과거제가 실시되면서 유교 정신이 조금씩 더 중요해졌다. 고려는 불교의 나라인데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서 유교가 상당히 중요해지게 되는 겁니다. 특히 성종 때 이제 이런 모습이 확립이 됐고요. 과거제는 언제였죠? 광종 때. 그리고 고려 말에 원나라 때 성리학이 들어온다. 성리학 하면서 이제 여러 이제 안향이라던가 이색 그리고 그 후수 제자들인 정몽주, 정도전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신진사대부라고 부르고 신진사대부 중에 급진파 신진사대부와 이성계 세력, 신흥무인 세력이 손을 합쳐서 조선이 건국되었죠. 조선은 성리학, 신진사대부의 정신에 바탕을 두고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이 있었고요. 각 지방의 서원과 향약을 통해서 지방에서도 교육을 계속할 수 있었고 제자들을 양성하고 이런 사람들을 사림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본 가마쿠라 막부 때 성리학이 전례가 되었으나 발전하지 못하고 승려들이 대부분 연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무로마치 막부 건너뛰고 에도 막부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는 앞으로 얘기하게 될 겁니다. 그냥 미리 배운다고 생각하세요. 에도 막부 때 그 임진왜란 잡혀간 우리나라의 강항이라는 성리학자가 일본 성리학 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대표적으로 이 강항이 가르친 사람 중에 후지와라 세이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서오경, 유교 경전을 외훈, 일본어로 번역하고 설명을 달았다라는 그런 책을 편찬하기도 하고요. 이 사람의 또 제자인 하야시 라잔이라는 사람은 성리학 정신을 바탕으로 중국이나 그 조선처럼 그 예법을 또는 제도를 정비하는데 사용하려고 시도를 했다. 그러나 일본에는 이따 말할 겁니다. 전통적으로 불교와 그들 전통 사상이 너무나 단단하게 확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학문이 발전하기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유학 정신을 바탕으로 나라의 법이 만들어지는데 그걸 율령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유학 정신이 반영되었고요. 중국의 수당 시대를 거치면서 율령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나라의 법과 제도가 완성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나라의 그 통치 체제, 중앙의 관직 체제를 삼성육부제로 운영을 했고, 요거는 이제 한반도, 고려나 조선, 그리고 일본에까지도 영향을 끼치는 동아시아의 아주 기본적인 정치 체제가 되었다. 그리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조용조, 균전제, 부병제, 하나의 그림으로 배웠죠. 정부는 백성들에게 땅을 주고요. 땅을 균등하게 나눠주고 그 땅을 받은 백성들은 조용조라는 세금을 갖다 바치고 또는 부병제, 노동력을 갖다 바치는 이런 그 시스템이 당나라 때 완성이 되고 동아시아의 가장 기본적인 백성을 통치하는 시스템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율령이 이제 반포가 되는데 일본에서는 율령의 이름이 있다. 다이오 율령. 다이오 율령뿐만 아니라 그 이제 이후에도 여러 율령들이 반포가 되고요. 중국의 삼성육부제를 본따 쓰나 일본의 특성에 맞게 이관팔성제라고 관이 두 개입니다. 신기관, 태정관. 그중 신기관이 매우 특색이 있었다. 제사를 담당하는 정부 부서 이런 식으로 독자적으로 이제 활용되었다. 우리 고려에서도 이성육부제로 활용되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발해에서는 부서의 이름이 다르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유학과 율령에 대해서 빠르게 우리가 복습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불교입니다. 불교. 간단합니다. 유학과 율령에 비해서는. 이제 동아시아의 불교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 불교가 동아시아에만 있나요? 네, 불교가 탄생한 것 자체가 인도라고 저기 남아시아 쪽입니다. 그런데 이제 동아시아만의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동아시아 과목으로서 불교라는 개념을 배울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얘기를 한 번 더 할게요. 이거 종교 얘기니까. 윤리와 사상이
아니다. 너무 그 불교의 정신, 이념에 대해서 완벽히 이해하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시대에 무슨 개념이 등장했고 또 무슨 유물이 등장하고 어떤 사람이 있는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자, 그 조금 있다가 밑에 적혀 있네요. 어떤 문화, 유물이 있고 사람이 등장하고 어느 시대인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동아시아사 과목에서는. 알겠죠? 요런 데 초점을 맞춰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차근차근 요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배우겠습니다. 동아시아 불교의 특징, 동아시아만의 가지는 공통적인 특징, 그리고 불교 문화, 사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동아시아 불교의 특징입니다. 불교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인도 지역에서 여러분들 언뜻 들어보셨을 거예요. 석가모니라는 사람이 해탈하면서 그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된 이야기가 이제 있는데, 이 불교가 석가모니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후에 주변의 민족들이나 국가들로 퍼져 나갑니다. 그 과정에서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그 두 부류가 뭐냐? 대승불교와 예전에는 소승불교라고 배웠는데 그렇지 않고 상좌부불교 이렇게 배웁니다. 상좌부불교 요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요 밑에도 이제 그림에 같이 나와 있는데요. 이 둘 중에 간단하게 차이점을 설명을 하자면 상좌부 불교는 자 일단 불교의 가장 큰 목적은 해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해탈. 공통적 해탈. 인간이 깨달음을 얻고 그래야 죽어서 이제 극락세계로 간다. 이 기본적으로 이런 원리인데 상좌부 불교라는 것은 개인이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해서 개인이 해탈하면 이 불교적 가치를 이룬 거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이 대승불교라고 하는 것은 대승이라는 말 뜻이 크다. 이거는 수레입니다. 수레에 올라타다. 짐을 실을 뿐만 아니라 옛날에 사람도 이제 수레를 타고 다녔는데 큰 수레라는 뜻입니다. 큰 수레에 여러 명, 작은 수레가 아니에요. 여러 명이 올라탄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이게 무슨 얘기냐? 불교라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불교 경전을 읽고 공부하고 수행하는 거의 가장 큰 궁극적 목적은 우리 힘들게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대중을 행복하게 하는 거다. 대중을 구원하는 거다. 대중을 구제하는 거다. 이게 불교의 가장 큰 목적이고 깨달음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동아시아에서는 요 위에 있는 대승불교가 발달했다는 게 특징입니다. 상좌부 불교는 요 남쪽으로 가가지고 동남아시아 지역에 주로 발달한 게 상좌부 불교가 되겠습니다. 요 대승불교가 발달했다는 게 특징이 되겠고요. 두 번째 특징도 바로 볼게요. 두 번째 특징은 이 불교가 동아시아에서 왕권 강화에 이용되었다 라는 게 특징입니다. 왕권 강화에 어떻게 이용되었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학을 배울 때 춘추전국 시대 때 탄생했지만 그 이후로는 보통 통일국가였어요. 한나라, 수당, 송나라, 명나라 이렇게. 그쵸? 그 사이사이에 혼란스러운 시대에 유학이 발전을 안 했다고 했는데 간단히 얘기했었죠? 오랑캐들, 북방 유목민족들이 거의 힘이 더 세던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런 글공부, 성리학, 유학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절만 하면 되는 불교가 더 좋아 라고 하면서 이제 5호 16국 시대나 남북조 시대에 불교가 더 발달하는데, 그 과정에서 그 백성들이 믿고 기도하는 그 대상인 부처님이 내가 그 부처다, 내가 부처님의 자손이다라고 주장하는 왕이 곧 부처다, 왕즉불, 이런 사상으로 발전하게 되고, 이걸 이용해서 백성들아, 그러니까 내가 곧 부처니까 네가 믿고 따르고 기도하는 대상 부처가 곧 나라고, 날 믿어. 그러니까 왕권이 이렇게 강화되고 왕에게 충성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겠죠. 이렇게 이용되겠다는 겁니다. 특히 이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이 있는데, 중국의 남북조 시대 기억하십니까? 북쪽에는 5호 16국이 세운 북위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있었고요. 북쪽에 왕조가 있었고, 남쪽에는 진나라가 동쪽으로 이동해서 동진이 됐고 송제, 양진으로 이어지는 남북에 각각 왕조가 존재했던 그 시대에는 북쪽의 유목민족들의 힘이 훨씬 셌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불교가 매우 이제 흥행했고 유행했고 매우 성행했고, 다 맞는 표현이죠. 그런 과정에서 이 왕즉불 그 사상과도 연결되면서 아주 거대한 불상이 건립이 됩니다. 뭐야, 이게 왜 왕즉불 사상이랑 이어질까요? 좀만 더 얘기할게요. 대표적으로 윈강석굴, 룽먼석굴, 석굴은 동굴이라는 뜻이고요. 거기다가 사원, 절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왕권강화랑 무슨 연결이 되는지 그림을 통해서 같이 알아볼게요. 자, 요런 그림이 있어요. 지금 윈강 석굴이 이렇게 있는데 중국에 바로 그 556국 남북조 시대에 있던 시대인데 이게 우리가 딱 봐도 부처님 같이 생겼죠? 이 부처님 상을 매우 크게 거대하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아우, 백성들은 이거만 보면 놀라고 막 정말 대박이다. 여기다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정신이 막 들어요. 근데 그 와중에 얼굴 부분을 그 북조의 황제의 얼굴을 본떠서 만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믿고 따르는 그 부처님의 얼굴이 바로 지금 현재 너네를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 나 황제다 왕이다 라고 이제 어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백성들은 이 왕에게 충성을 다하게 되는 거죠.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이렇게 있는데 뭐 치킨 포장지 이런 얘기까지 해나? 자, 연예인이 CF를 찍었어요. 내가 엄청 좋아하는 뭐 남자 연예인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여자 연예인이랑 같이 이제 CF를 찍었는데 나 얘랑 진짜 얘 좋아해 같이 있고 싶어 해서 이 여자 연예인을 이제 가위로 얼굴을 이렇게 파내가지고 본인 사진을 붙여놓거나 이렇게 막 합성하고 그런 식으로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모습에 황제의 얼굴을 새겨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왕권 강화에 이용을 했고요.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있고요. 세 번째 사례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런 특징이 동아시아 불교의 특징이다. 호국 불교의 특징입니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국, 나라입니다. 호는 여러분 호국 보호의 달이 6월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보호하다, 지키다입니다. 나라를 지킨다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외적이 침입했을 때 불교의 힘으로 외적을 쫓아내고자 불교 정신을 막 담아가지고 인쇄물을 막 편찬해요. 대장경 같은 걸 편찬하기도 하고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대장경을 편찬했습니다. 대표적인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이제 선정되기도 한 8만 대장경 같은 게 있죠. 그렇죠. 제조 대장경이라고도 부르는데. 게다가 나라의 아주 큰 스승님이다라는 또는 왕의 스승이다라고 해서 국사, 엄청 유명한 스님을 국사나 왕사로 임명하는 제도도 활발하게 이제 채택을 해서 특히 고려시대 때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나라를 지키려는. 그리고 여러분 조선시대의 이야기 아시나요? 임진왜란 때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각 지역의 스님들을 중심으로 승병, 의병의 일종이죠. 스님들이 병사가 되어서 일본과 싸우기도 하고요. 이렇게 나라를 지키려는 정신이 동아시아 불교의 특징입니다. 아까도 알아봤겠지만 동남아시아 지역에 발달한 상좌부 불교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해탈하면 그만이었잖아요. 근데 이 동아시아 불교는 대승, 모두가 함께 잘 살고 구제를 받자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 대승 불교의 성격으로서 호국 불교도 딱 맞게 되는 거죠. 알겠죠? 네 번째 특징 가겠습니다. 네 번째 특징으로는 불교가 그 지역에, 그 나라에 정착을 할 때 그 지역에 원래 정착되어 있던 신앙과 결합을 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라는 것도 인도에서 넘어온 외래 종교잖아요. 그쵸? 외래 종교가 어떤 나라에 이렇게 유행하고 정착하려면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쵸? 문화라는 게 그렇죠. 그 과정에서 완전히 외국 문화가 그대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기존에 당시에 있던 유행하던 문화와 결합이 된다는 뜻입니다. 차근차근 사례를 보여주면서 설명할게요. 당나라 같은 경우에 당나라 때는 여러분 우리 배웠지만 유학이 발달하던 시기예요. 근데 이 불교라는 요 외래 문화가 그 백성들한테 조금씩 퍼지게 되는 겁니다. 인기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존에 있던 유학 대표적으로 유교와 유학과 불교가 합쳐지게 되는 모습을 띠는 겁니다. 대표적인 책이 있는데요. 부모 은중경이라는 책이 등장합니다. 부모 은중경. 이게 무슨 책이냐? 여기 사진 이런 이제 책인데, 부모 은중경이 당나라 때도 쓰여지고 그 이후에도 계속 쓰여져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이후에 쓰여져서 이제 우리나라에 부모 은중경이 있는데, 다시 앞으로 갈게요. 경입니다. 경전이에요. 불경이에요. 마치 기독교로 따지면 성경 같은 거예요. 불교 경전입니다. 그런데 앞에 뜻을 보면은 부모님의 은혜가 무겁다, 깊다라는 뜻입니다. 부모님의 은혜, 부모님께 효도하고 뭐 그런 것은 유교 정신 아닙니까? 그렇죠? 불교라는 것은 열심히 수행하고 해탈하는 거라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랑은 조금 관련성이 없을 수 있는데 이게 합쳐지는 겁니다. 불교 정신을 담은 불경에도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결국 부처님의 뜻이다라는 정신을 담아가지고 불경을 편찬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유학을 믿고 있던 사람들도 불교가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겠죠.
이런 특징도 있고요. 우리 고려시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나라에서는 예전부터 자연과 더불어서 사는 정신, 좀 어디 마을에 용이 있다거나 산에 신이 산신령 들어보셨죠? 그런 산에도 신이 있다고 이런 문화가 있었는데 그런 토착신앙과 불교가 또 연합된 고려시대 때 행사가 있습니다. 팔관회라고 자연을 믿고 따르는 그런 토착신앙 그리고 불교적인 성격이 합쳐져서 이런 행사까지도 치러지게 되고요. 조선시대에는 방금 말한 부분입니다. 산신령을 믿는 그런 산신령과 같은 그런 토착신앙과 불교가 합쳐져서 절에 가면 산신각이라고 하는 산신령과 불교 정신을 합쳐진 이런 건물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또는 우리 전통 문화인 칠성신을 모시는 그런 정신과 이게 약간 도교적인 건데요. 자연에도 다 이제 영혼이 깃들어져 있고 그런 이제 도교적인 성격인데 그런 것과 불교가 연합된 칠성각 같은 게 만들어지기도 한다 라는 거고요. 일본이 더 대박입니다. 일본은 일본의 전통적인 일본 야마토 정권 얘기할 때 야마타이국 얘기할 때 그 태양의 신 야마테라스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들도 기존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신토 또는 신도라고 하는 전통 신앙이 있어요. 자연에도 막 신이 있고 여러 신을 믿는 일본의 전통 신앙입니다. 지금까지 있습니다. 이게 불교와 연합됩니다. 불교와 합쳐집니다. 불교도 괜찮은 종교인데 우리가 기존에 믿고 있던 신토랑 합쳐도 괜찮겠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요런 이제 일본의 이런 모습을 신토와 불교가 서로 스며들고 배워가면서 합쳐졌다라고 하는 신불스팝이라고 하는 이제 문화로서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일본 불교의 특징입니다. 토착신앙과 합쳐졌다는 겁니다. 그 일본의 이제 토착신앙과 불교가 합쳐진 걸 대표하는 이제 하치만 신상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밑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하치만이라고 하는 기존의 신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런 신을 우리도 막 여러분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 때 막 산에 올라가가지고 자식 잘 낳게 해주세요 이런 거 막 기도했단 말이에요. 삼신 할머니나 산신령께 그런 전통신앙과 불교가 연합됐다는 겁니다.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일본의 전통 신이 있었는데 신토의 신 불교가 들어오면서 이 사람의 성격과 불교 부처님과 합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모습은 거의 불교 그런데 성격은 일본의 신토도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의 신의 모습까지 담은 이런 불상도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모습은 승려인데 이 성격은 일본의 전통 문화. 이런 게 이제 동아시아 불교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동아시아 불교의 특징 4가지 정도로 알아봤고요. 대승불교 발달, 왕권 강화의 이용, 호국 불교, 토착신앙과 결합.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탑을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여기서 조금 이제 안내해 주는 거는 모의고사나 시험 그리고 좀 더 중요성이 높은 걸 위주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등등 매우 많습니다. 자, 불교는 일단 탑이 유명합니다. 탑이라고 하는 것은 왜 타워, 영어로는 타워인데 아시아의 탑은 좀 달라요. 아시아의 탑은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거나 무엇을 담을 수 있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에펠탑이랑 그런 거랑은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교 정신을 담았다고 해서 스투파라고 이제 부르기도 했는데 불교에서 원래 스님들이 여러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신 그 전에 이제 불교를 만든 석가모니도 있겠지만 그 사람을 화장을 하면 그 몸에 화장을 한 그 흔적에서 살이라는 게 발견됩니다. 살이 막 구슬 같은 게 그 구슬을 나눠서 담아가지고 보관하는 게 원래 탑의 유래입니다. 어원입니다. 요게 점점 전파되면서 아주 훌륭한 스님들의 그 사리를 보관하기 위해서 또는 불교 정신을 상징하기 위해서 또는 여러 가지 문서나 불경을 보관하기 위해서 탑이 만들어졌다. 그 중국, 한국, 일본의 대표적인 탑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중국 같은 경우는 당나라 때 만들어진 중요한 키워드 당나라 때 만들어진 대안탑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안탑입니다. 대안탑. 이 대안탑 같은 경우는 벽돌로 만들었다는 게 특징이고요. 이 대안탑과 관련해서 시험 문제에서 이 사람이 나옵니다. 현장. 좀 이따가도 안내를 해줄 건데요. 현장이라는 당나라 때 유명한 스님이 여기저기 인도를 특히 인도인데 중앙아시아 인도 지역을 돌아다니고 돌아와가지고 가져온 불경을 보관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대안탑입니다. 우리나라는 탑 매우 많지만 대표적으로 경주 불국사 3층 석탑 이렇게 안내를 해드릴게요. 불국사 3층 석탑. 다른 이름으로 석가탑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그림자가 없다라는 전설이 담겨져 있어서 전설이 있어서 무영탑이라고도 부르죠. 자, 이 무영탑. 그 아사다 아사녀 이야기 있잖아요. 그쵸? 요게, 요런 이제 탑이 불국사에 이제 있죠. 3층 석탑.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불교는 우리나라 탑은 이런 모양을 띠고 있고, 보통 절에 이제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3층 또는 5층,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 안에서 발견된, 무구, 정광대, 다란이경이라는 불경도 이제 유명한 이야기가 이제 되겠고요. 우리는 이제 화강암으로 만든 석탑입니다. 아까 중국 같은 경우는 벽돌로 만들었죠. 탑을 만드는 지금 재료도 다르다는 거 지금 알 수 있겠죠. 일본에서 유명한 탑 호류사 5층 목탑입니다. 목탑이래요. 목탑.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일본은 또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각각 동아시아 국가들마다 불교 정신을 담아서 탑을 만들긴 했지만 만드는 재료는 각각 국가의 자연 환경이나 그런 현실에 맞춰서 다양하게 발전을 했다라는 겁니다. 특히 쇼토쿠테자가 이제 태자 때 만들어졌다. 그래서 쇼토쿠테자 기억나십니까? 일본 불교 문화, 아스카 문화를 대표하는 목탑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한국사 때 들어봤을 거예요. 담징이라는 고구려 사람이 그린 걸로 알려진, 더 밝혀질 게 많지만 호류사 금당 벽화라는 그림으로도 유명한 탑입니다. 요 정도 탑 알아보도록 하고요. 정말 중요한 탑들 3가지였고, 또 이제 인쇄물도 있죠. 부처님의 말씀이나 스님의 말씀을 담아가지고 경전을 편찬해내는 겁니다. 목적은 이것을 백성들에게 보급하려는 목적도 있겠지만, 아까 우리가 배웠지만 외적의 침입에 맞서서 이런 열심히 이제 쓰는 작업을 통해서 그런 호국적인 정신을 담았다라고 했죠. 신라 무구정강대 다란이경, 아까 봤던 석가탑에서 발견된 3층 석탑에서 발견된 경전이고, 일본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백마탑 다란이경. 다란이경이라고 하는 것은 불경의 종류입니다. 성경에서도 구약성서, 신약성서가 있고 그 안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부터 있죠? 저도 자세히 모르면 출애굽기, 고린도전서 이런 거 있듯이 좀 종류입니다. 종류 이렇게 있고, 옆에 이제 해인사 대장경판, 여기다가 먹물을 묻혀가지고 경전을 찍어내는 겁니다. 이런 인쇄물의 발전을 하기도 했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사람들 미리 적어놨어요. 이름을 1, 2, 3, 4, 5, 6, 7 7명의 사람 쭉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람들만 적어놨고, 가로 안에는 그 사람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사, 중국사, 일본사를 구분하지 않고 막 적어놨습니다. 큰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여러분도 이걸 동아시아적 관점으로 넓게 보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먼저 고구려 해자입니다. 고구려 해자와 관련된 내용들은 키워드 중심으로 쓰고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일본으로 넘어가서 아까도 언급된 쇼토쿠테자의 스승이 되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 해자 스님입니다. 그러면서 일본 불교 문화, 아스카 문화가 발달하는 데도 영향을 끼쳤고요. 자, 현장 아까도 나왔죠? 이 사람이 시험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당나라 시대, 아까 대안탑 나왔죠? 이 사람이 다른 이름으로도 불렸는데 바로 삼장법사예요. 법사라는 건 스님을 일컬었고요. 삼장입니다. 삼장.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여러분들이 썸네일을 보고 왔으면 예상을 하실 텐데 바로 그 삼장법사입니다. 중국 당나라 사람인데 인도 쪽, 중앙아시아 쪽을 통해서 가려고 왜 갔냐?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왜 돌아다녔냐? 요 얘기도 한번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구법 여행이라고 합니다. 법을 구하러 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은 불법입니다. 불법, 나쁜 불법이 아니라 불교 정신을 구하러 그 불교의 원래 고향인 인도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또는 발전된 다른 국가로. 그러고 그걸 가져와서 또 다른 나라에 전달하기도 하고요.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오가고 그러면서 교류의 모습이 상징적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여기 나온 사람들 다 소속 국가가 있지만 아주 국제적 인재로서, 국제인으로서 아주 글로벌 리더입니다.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현장 법사, 삼장 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 지역으로 이제 가면서, 자, 인도로 갔는데요. 인도 지역으로 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스토리, 이야기를 나중에 원나라 말기 명나라 때 나중에 거기서 괴물을 만나고 힘들었다. 이런 식으로 좀 상상력을 가미해서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을 만났다. 그래서 서유기란 책으로 나중에 나온 겁니다. 이 사람을 주인공으로 해서. 어찌됐든 그 책은 나중에 한 번 더 언급이 될 거고, 이 현장이란 사람은 인도 지역 쪽으로 갔다 왔다. 그래서 이런 책을 남겼어요.
대당나라 사람인데 서쪽 지역으로 당나라의 서쪽 인도 그리고 중앙아시아 쪽을 갔다 왔다. 그 기행문을 남기기도 했고요. 그런 책 대당서역기 상당히 중요하고 아까 말했지만 대안탑이란 탑과도 연관되는 사람 현장 스님이고요. 우리나라 통일신라 때 스님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사 를 공부하셨으면 기억이 나시겠죠? 원효대사, 의상대사. 통일신라 때 사람이고 당나라로 유학을 가죠? 유학을 시도하죠. 원효대사는 유학을 안 가잖아요. 도중에 해골물을 원샷 드링킹 하시고 깨달음을 얻고 돌아오시고 의상대사는 당나라로 가서 여러 가지 배워오고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느낀 바대로 신라 내에서 백성들과 함께 불교를 대중화하는데 매우 힘쓰시죠. 그 과정에서 한국사 시간에는 원효의 아미타 신앙, 의상의 관음 신앙 이런 얘기도 배우고 화엄종 이런 것도 배우고 책들도 배우는데 동아시아사에서는 이렇게 간단히 배웁니다. 그리고 해초도 통일신라 사람입니다. 해초는 인도를 갔다 옵니다. 인도를 갔다 와서 왕오천축국전이라는 이것도 기행문이에요. 내가 여기 갔다 왔다. 왜 갔냐? 불교 정신을 배우러, 불교 책을 구하러, 불경을 구하러 갔다 왔다 라고 하는 이런 책을 남기기도 했고요. 감진이라는 당나라 승려입니다. 이 사람은 일본으로 본인이 가서 저 미개한 일본 사람들한테 불교 정신을, 불교의 율법, 계율이라고 합니다. 불교 율법을 전수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목적을 가지고 일본 불교가 성립되는데 엄청난 영향을 끼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일본의 얘기도 있어요. 일본의 엔닌이라는 사람은 배를 타고 일본은 섬이니까 당나라로 와서 많은 걸 배워갑니다. 당유학. 그래서 입당, 구법, 순례, 행기라고 당나라에 들어가서 불법을 구하기 위해서 순례를 했다. 그런 기행문도 남기고 이 사람이 이제 연결돼서 또 이야기가 됩니다. 장보고는 여러분 들어보셨죠? 애프터 쇼핑이 아니라 장보고 장군이죠. 이 장보고 장군이 신라시대에 바다를 장악하고 있을 때 엔닌이 배를 타고 당나라를 가는 길에 해적도 만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장보고가 도와주어서 많은 걸 해결해 줍니다. 그거에 고맙다고 엔닌이 장보고 대사한테 편지 쓰는 그런 사연도 남아있는 그런 스님이 바로 엔닌입니다. 이렇게 지금 정말 많은 스님들을 이제 배워봤는데 이 사람들이 불교 정신을 배우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화가 전달되고 교류가 되었다라는 얘기가 이제 불교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가장 큰 목적이 됐겠고요. 이런 정신을 담아서 아까 맨 앞으로 가자면 동아시아의 정말 특징적인 요소가 이렇게 공통적인 요소가 만들어지게 된다. 자리를 잡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오늘 불교는 이 정도로 하고 이로써 대단원, 이단원이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대단원, 이단원이. 동아시아 세계의 성립과 변화, 인구 이동부터 불교까지 배웠는데요. 다음 시간에 연표를 통해서 한 번 더 특강으로 쫙 복습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러면서 다음 시간에 이제 보도록 할 거고 그 이후 강의 영상부터는 조금 더 짧게 찍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